안녕하세요. 저 곽병찬입니다.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이 프로그램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독립운동사에서 주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후세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 정부는 어떤 식의 처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차지했던 전반적인 위치는 전쟁으로 치면 병참부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병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전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인들은 그 지휘관이나 아니면 전투병이나 무기체제 이런 것만을 중시하고 주목합니다. 병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전사를 살펴보면 주요한 전투에서 병참 때문에 실패하거나 패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에르빈 롬멜을 잘 아실 겁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하죠. 아마 나중에 1943년에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패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연합군 장군들도 롬멜의 지휘 통솔력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합니다. 그 롬멜이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병참 문제였습니다. 1942년, 그러니까 모로코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 서쪽에 알제리의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쪽에 알제리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집트에는 영국군이 있었습니다. 한때 롬멜은 영국군을 몰아붙여서 수에즈 운하까지 장악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협공하게 되면서 사실 포위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사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그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서 병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무기와 병력을 계속 지원하도록 요청했는데 히틀러는 현재 인력으로 극복하라, 반드시 이겨라,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이태리에서 일부 병참선이 바다로 혹은 하늘로 모로코에 있는 그 롬멜 부대로 지원을 나갑니다. 근데 몰타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병참 부대들이 다 깨집니다. 그 결과 그 롬멜이 이끌던 북아프리카 군단은 불과 3, 4개월 만에 그냥 깨져버립니다. 롬멜은 거듭 경고했습니다. 병참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철수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그 병참 문제를 정신력으로 이기라고 저거 했다. 결국 북아프리카 전선이 깨지면서 유럽 남부 전선마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몰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히틀러가 병참에서 또 실패한 부분이 소련 침공이었습니다. 독소전쟁이었습니다. 전격전을 통해 가지고 히틀러는 바로 3, 4개월이면 모스크바를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소련을 침공할 때 병사들은 대개 여름 옷을 입고 저거 했습니다. 그러나 병참선이 엄청 길죠. 한 1500, 2000km가 가까이 됐습니다. 그 병참이 지원되지 않자 그 독일 병사들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이 되자 동장군과 같이 모스크바의 동장군과 맞서서 싸워야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걸 못 이기고 다시 패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병참선 문제를 가장 처절하게 경험했던 게 이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그 병참 문제 때문에 패퇴했습니다. 반면 아마 전사에서 최강의 군대로 이야기하는 부대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군을 갖다 징기스칸을 꼽습니다. 역사상.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징기스칸 부대는 주로 이제 기마병이었죠. 기마병인데 한 기마병당 3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습니다. 말 한 필은 지치면 옮겨 타고 갈 말이고 또 한 필은 앞말이었습니다. 그 앞말은 우유를 제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몽골 기병들은 육포와 마른 두부를 항상 그 말에 싣고 다녔습니다. 언제든 두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불리면, 그리고 육포 같은 경우 물에 끓이면 바로 최고의 영양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말을 도륙하거나 이래서 육포를 만들고 그 점령 지역의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두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유럽까지 진군했던 거죠. 그 병참선으로 치면 독일에서 모스크바까지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알렉산더도 있고 그 뒤에 나폴레옹도 있고 뭐 저거 하지만 여하튼 유럽 전쟁학자들도 징기스칸을 최고의 장구로 전략가로 꼽는 이유는 아마 병참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전부 남자들만 기억하고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다 남자들처럼 싸운 사내 대장부 같은 여자들만 기억했습니다. 여성 고유의 역할을 했던 분들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 고유의 역할을 했던 분들은 누구냐? 집에서, 아니면 맨 처음에 1911년 대거 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때 집안에서 밥해 먹이고 부대원들 옷해 입히고 병사 다치면 후송대원 사람들 고치고 이런 역할들을 다 그 여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역할들은 독립운동사에서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잊혀진 게 아니라 아예 기억도 없었습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어쩌면 병참 자체를 무시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참을 그렇게 중시하고 그랬다면 우리 독립운동이 그런 험난한 질곡과 이런 데서 헤매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부인, 그리고 아니면 김대락 선생의 동생 이상룡 선생의 처제, 그런 김락 여사나 이런 분들 몇 분들을 꼽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부인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이옥구 여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냥 단양이 씨로 불립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마 로맨스 처음에 만나고 뭐 저건 굉장히 로맨스가 대단히 알려지지 않은 로맨스가 많은 분들입니다.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워낙 일본군들이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하겠으니까 그 부인과 둘째 아들을 잡아다가 부인으로 하여금 투항 문서를 네가 써라. 그리고 그걸 뿌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듣지 않자 무지하게 고문을 해야 됩니다. 그 아들도 같이 들어서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야, 니들이 전선에 나간 내 남편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감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홍범도 장군이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 해가지고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풀려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난 두 아들, 첫째 아들을 아버지랑 같이 보냈다가 큰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둘째 아들도 그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른데 둘째 아들도 고문 당하고 나와서 죽습니다. 당신이 낳은 두 아들을 그렇게 보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부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단양 이씨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향산 이만도 선생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퇴계 진성희 씨죠? 퇴계 직계손입니다. 그러다 병탄이 되자 아예 곡기를 끊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 아들이 이중업 선생인데 이중업 선생의 부인이 의성 김 씨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둘 다 이제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두 아들 다 여하튼 독립운동 전선으로 다 나가 싸웠습니다. 이 부인 진성희 씨, 이 부인 자신도 3.1운동 때 거리에 나가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죠. 그러나 이 집안에 대해서 워낙 주목을 하던 일본 경찰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 고문을 해답니다.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 여하튼 두 눈을 거의 그냥 뽑아버리다시피 해서 실명을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도 이분이 두 아들이 다시 아버지 뒤를 따라서 전선으로 나갈 때 또 그럼 근데 너희들이 가더라도 안 돌아오더라도 내가 울지 않겠다. 이분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이제 고등검찰 요사라고 일제 고등경찰, 특히 경북 지역의 고등경찰들이 고등경찰은 딴 게 아니라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해방 뒤에 엄청 해방된 조국에서도 활개를 치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고등경찰 요놈들이 이 사상범들, 이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좋을지 그 경험과 방법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어 줄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김락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김락 여사로 이제 통칭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의 가장 큰 오빠 이름이 김대락 선생입니다. 1911년에 모두 만주로 떠나죠. 그리고 이분의 여동생이 김우락 여사인데 석주 이상룡 선생이라고 아실 겁니다. 초대 국무령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그 부인이십니다. 큰오빠는 김대락, 누나는 김우락입니다. 근데 막내거든요. 막내에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분은 그냥 김락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달리 부를 적이 없어서 한 10여 년 전에 안동에서 이제 그 뮤지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전부 김락 여사로 이제 해서 나가고 그랬는데 참 후손들이 보기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외란과 호란을 잘 아실 겁니다. 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조선 팔도에서는 의병들이 곳곳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내 조국을 지켜야겠다. 내 땅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 가족들은 내가 지켜야겠다. 해서 일어났습니다. 호란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뭐 이렇게 많은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선조란 자가 훗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탄압하거나 뭐 저거 했습니다. 곽재우 장군도 숨어 들어갔죠. 이순신 장군 짱 날까봐 다들 저거 했습니다. 그 호란이 일어나자 아무도 병자호란 때 좀만 기다리면 의병이 일어날 거고 군왕병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독립운동은 남자들 혼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은 그들에게 돌아갔지만 고통은 남아있는 집안을 지키던 그런 여성들이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만 오늘 좀 얘기를 해보이겠습니다. 얼마나 요거는 이제 이 책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죠. 그때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10권으로 낸 책입니다. 각 권마다 여성 독립운동가 20명씩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 저자인 이윤옥 선생이 엄청 출판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제 이 양반이 이윤옥 선생이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아마 이분이 뭐 학자였어요. 뭐 사회 역사학자 쪽에서 와세다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 있는데 교환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 28 독립선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안 거예요. 우리는 28 독립선언 저거 하면 이광수나 백관수나 김도현 선생 이런 분들 남자들만 기억합니다. 그때 진짜 맹렬하게 뛰었던 분들이 황에스더, 차경신, 김마리아 이런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했는데 기억하는 건 왜 남자들만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이분이 결국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 책이 2019년 10권이 발간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19년부터 아마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해보자. 한번 다시 돌아보자. 다시 한번 평가 기준도 세우고 그분들의 삶은 다시 조명해보고 해보자. 그런 운동이 열심히 그때 많이 적어냈었습니다. 여기 숫자 나오죠? 2021년 올해가 여기 나오면 16,600 70 몇 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딱 3%인 526명입니다. 근데 2018년 말까지 그때는 2.3%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 여성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여성학자들도 그 남성학자들도 보훈처에서도 좀 발벗고 나서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거의 지금 한 2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해방되고 몇 년이죠? 한 70년 동안 300여 명이었는데 한 3년 동안 2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참 발군이긴 하지만 사실 이 3%라는 게 참 이분들은 대개 돌아가시거나 이랬기 때문에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재평가받기 참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서훈을 받으신 여성 독립지사분들은 대개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남성도 놀랄 담력을 가진 영화 암살이죠. 그 현계옥 선생이나 오강심 이분 다 저격병 뭐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김학규 선생이 이제 광복군 일지대장이었던 김학균 선생의 부인이시죠. 오강심 이분들은 총 들고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체포 뭐 이런 거에서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만세운동했다 해가지고 이런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여하튼 남성 묻지 않은 사내 대장부 같은 이게 오롯 기준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이었죠. 그러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1등급으로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 지금 이게 발굴 저것도 못해요. 아까 그 김락 선생이나 그리고 단양이 씨, 홍범도 선생의 부인이시나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남자들이 그 전선에서 아니면 조직 일선에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요즘 안동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엔 참 안동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세운 첫 지자체가 안동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참 자부심이 엄청 컸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는 고향이었다.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또 근거지였다. 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요즘은 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향산 이만도 선생이나 좀 있으면 나올 김동삼 선생, 이상용 선생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원길 선생 이런 양반들 아니면 이육사 선생 왕산 허위 선생
허영 선생 이런 분들이 과연 지하에서 어떻게 그 꼴을 보고 뭐라고 할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한때 과거에는 진짜 선조들, 그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엄청났던 데가 안동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용 선생과 김대락 선생은 한쪽은 고성희 씨 해가지고 최대 문중 가운데 하나예요, 안동에. 또 하나 의성김 씨, 김대락. 이분도 최대 문중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안동김 씨, 김동삼 선생. 이분도 그렇고. 이분들이 1911년 식솔들을 다 끌고 만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저항하겠다고 이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이 되고부터 이제 100주년이 되던 해 여성 독립운동을 조명한 첫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로 독립운동가의 삶을 담겠다고 하고 그 가운데 18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담은 게 아마 그 세 번째쯤 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연류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여주의 아트뮤지엄 리어에서 이런 전시회를 갖게 되는 것도 참 아주 드문 그러나 뜻깊은 행사라고 좀 생각하고 참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 세감은 아주 대표적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저란 말 많이 들었죠. 자기들이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고 혜택을 받았고 누렸으니까 그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집안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석주 이상용 선생, 김대락 선생, 아니 김동삼 선생 이분들밖에 기억을 안 해요. 그 김동삼 선생의 부인이었던 박순부 여사, 그리고 그 며느리인 이해동 여사, 그리고 이상용 선생의 부인인 김우락 선생. 김우락 선생의 이제 손주 며느리죠. 그게 또 허은 여사. 허은 여사는 또 누구냐면 바로 위에 구미 있죠, 구미? 구미의 허위 선생, 허영 선생. 이런 부분들이 거기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손녀입니다. 허은 선생.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도 근자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도 가족을 돌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선생이 나가 계신 동안 그 집안을 찾는 다른 독립지사들이나 이런 연락처나 이런 분들을 전부 그 가족들이 돌봤죠. 그게 이제 박순부 여사가 그 부인이십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33년에 잡히고 나서 그 만주에서 잡히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로 마포성 형무소인가 일로 압송됩니다. 그 병 때문에 압송됐을 때 돈이 없어서 면회는 갈 수 없고 이 조국에도 피부치가 없다 보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박순부 여사시고 저 왼쪽에 박순부 여사의 왼쪽에 계신 분이 이해동 여사입니다. 이해동 여사께서 이해동 여사는 또 누구냐면 퇴계 선생이 진성희 씨입니다. 진성희 씨의 종손으로 쭉 내려오던 자손입니다. 그 중에 이원일 선생이 있는데 이분도 또 독립운동가 되죠. 이분의 딸입니다. 박순부 여사는 해방이 돼서도 돌아오질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인가요? 그냥 만주에서 그냥 돌아가셨죠. 이해동 여사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박순부 시어머니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1987년
독립운동 기념관 개관 때 이제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한참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삼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만주벌판에서는 최고의 노익장이셨습니다. 아주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뒤에 이해동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시아버지께 공이 있다면 반 이상은 시어머니 몫이었다. 독립운동도 의식주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건 온전히 여자의 몫이었다. 여자들은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밥해 먹이고 옷 지어 입히고 땔감 마련에 추위를 피하게 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지 모르겠다. 참 뼈 아픈 말씀을 하셨죠. 이분도 이제 89년인가 이제 영국 귀국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가.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두 분은 우당 위영 선생입니다. 6 형제가 있었습니다. 6 형제가 모든 가산을 팔아서 만주로 갔는데 그때 가산을 판 돈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명동성당 있는 터나 이런 데가 거의 이 집안 땅이었습니다. 5째 이석형 선생, 둘째 이석형 선생의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이회영 선생이 다 가족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다 팔아서 그 만주에 가서 경약사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세워서 저거하고 하는 동안에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옆에 계신 분이 이은숙 여사인데 이분 얘기가 저겁니다. 그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갔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 사례로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하루 잘해야 일중식이요. 하루 잘해야 한 끼밖에 못 먹고 한겨울에도 절화하기가 한 달이면 반이라. 절화한다는 게 뭐냐면 불을 못 댄다는 겁니다. 하루의 반은 그 만주 모진 추위 속에서 불 못 떼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 그 남편 친구분들이나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갈 때는 어떻게 해서 밥을 해서 먹이려고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그겁니다.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노인과 사랑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죽을 쓰는 날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이윤숙 여사는 내가 조선으로 돌아가서 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좀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오십니다. 이분이 아까 허은 여사건, 이해동 여사건 다 오남이녀 몇남인지를 뒀는데 거의 다 자기보다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허은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오남 몇 년인데 남은 건 일남 일녀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이회영 선생 이 집안이 한 60여 명이 나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거기서 이종찬 씨 같은 분들이 있죠. 그 손주 거기서 낳고 이런 양반들 해가지고 3세, 4세까지 포함해서 1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은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성수 동생 김현수 씨가 하는 고무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유곽 여인들 청계천 이쪽 명동이나 이런데 긴자라고네 있죠? 네. 거기 유곽 여인들 그 옷 꼬매주고 이른바 친모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중국으로 보내곤 했는데 항상 종로경찰서 이 고등경찰들이 고등계가 계속 주목을 했죠. 그럼 매년 허구한 날 이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단체 신재호 선생의 부부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박자혜 선생입니다. 이은숙 여사가 만주에서 중매를 해서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박자혜 여사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그 총독부 의원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립의료원 같은데 그 간호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조선인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도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러다가 찍혔죠. 찍히면서 도망치다가 만주에 가서 이럴 바에야 거기서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갔다가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저걸 하시죠. 그 신채호 선생이 활동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분도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삼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했죠. 돈 벌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본 애들이 다 나와서 장사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가족관계부 바뀐 게 아마 2000년대 2009년이거든요. 호족 등본이 바뀌어가지고 호족부가 바뀌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죠. 이때 호족을 정리합니다. 그때 신채호 선생이 다시 그때 돼서 2009년에 돼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합니다. 국적을 회복하면서 그 아들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박자의 여사는 그 호적에 못 들어갑니다. 신채호 선생의 호적에는 아버지 신채호 선생과 아들과 그 아들의 손주와 손자와 아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의 손자 이런 식으로만 이어집니다. 어머니나 할머니는 없습니다. 아직도. 법원에서는 둘 사이에 결혼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박자혜, 이은숙 여사 이런 분들 말고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옥 의사 아시죠?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 김점순 여사도 김상옥 열사 말고 나머지 두 아들도 다 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친구나 뭐 이런 독립지사들이 조선에 와서 활동할 때 다 먹여주고 입히고 숨겨주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 광락원 여사가 하신 일도 잘 알 겁니다.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시장 가서 버려진 배추 푸성기나 이런 것들 모아다가 김치해가지고 그때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밥을 반찬이나 이런 걸 다 챙겨서 해주셨습니다. 정정화 여사라고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은 두만강을 한 6차례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모아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 진짜 너무 인색했습니다. 뒤늦게 2000년대 넘어서야 이제 주목하고 저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어떤지 좀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어머니 영웅이라고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남편을 전선에 보내서 희생됐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이런 어머니들을 어머니 영웅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런 호칭을 부여받은 어머니들이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2015년에 이런 화면에 보시는 이 꽝남성 하면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이면 옛날에 휴전선이 있었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일 겁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됐습니다. 한국의 청룡부대도 그쪽에 가 있었죠. 그쪽에서 많이 희생됐는데 여기 이 기념물은 9명의 사위와 외손주를 해방전선에 이제 바친 응앤티 그 할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전선에 희생당한 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5만여 개의 그 어머니들, 자식과 남편을 희생당한 그 어머니들의 기념물들이 거기 쭉 있고 그 공적관이 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베트남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한 번도 무수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침탈했지만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했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종반 무렵에는 일본 애들이 다시 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또 다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또 했었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자부심을 지키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그 아들과 남편을 기르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런 여성들의 역할을 기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베트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지금 당장에도 나와 우리 남성들이라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지, 나를 낳아주고 나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게끔 격려하고 지원하고 때론 질책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누군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어머니들의 과거 그 고난의 삶, 그리고 나라와 가정이 겪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